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붉은 벽돌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 앞 화단에는 정순이 손수 심은 봉선화와 맨드라미가 가을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죠. 69살 정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수는 남편 상호를 위해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를 상에 올렸습니다. 71살 상호는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회사에서 고문직을 제안해와 여전히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며 짜증내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겠어요? 글쎄, 회의가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상호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늘 듣던 말이니까요. 첫째 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딸 영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진호만 서울에 있지만 결혼 후 따로 살림을 차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 이 큰 집엔 정순과 상호 둘만 남았습니다. 상호가 출근한 후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거든요. 경로당 앞에서 만난 옥분과 경자는 정순과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옛사랑 배운다던데? 아이고, 그 노래 부르면 눈물만 나와.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거든요. 노래교실이 끝난 후 정수는 시장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상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싱싱한 갈치를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상호가 들어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 7시, 8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지만 상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수는 혼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치조림은 식어서 비린내가 올라왔죠.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상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정순이 잘 아는 상호의 애프터쉐이브 로션 냄새가 아니라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었어요. 여보, 향수 바꾸셨어요? 뭔 향수?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자자. 상호는 정순의 시선을 피하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상호가 입고 있던 양복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모든 습관과 냄새를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처음 맡는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상호가 부쩍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와 자신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상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어제 상호가 벗어놓은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양복 재킷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세탁하기 전에 혹시 중요한 서류나 돈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안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흑백의 흐릿한 화면 속에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임신 주수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오른쪽 모서리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민지 -24주. 정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에서 뭔가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상우가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비서의 이름이었어요. 40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수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24주라면 임신 6개월 정도 되었다는 뜻이었죠.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정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오직 가정과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정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양복을 원래 자리에 걸어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옷걸이에 제대로 걸기도 힘들었어요. 상우가 깨어나기 전에 평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요즘 상우가 자주 늦게 들어오던 이유,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예전보다 자신에게 더 무뚝뚝해진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정수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상우를 깨웠어요. 상우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상우는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상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표정이 보이나 싶어서요. 하지만 상우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정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는 상우를 바라보며 정수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상우가 출근한 후 정수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흐릿한 초음파 사진 속 아기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라는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요. 정수는 경로당에 가지도 못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거든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동네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첫째 민수는 부산에서 바쁘게 사업하고 있고, 둘째 영희는 미국에 있으니 연락하기도 어려웠어요. 막내 진호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정수는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 초음파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민지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상호를 어떻게 유혹한 걸까? 정수는 분노와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40살 젊은 여자에게 이른이 넘은 남편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신이 늙고 매력 없는 여자가 된 것은 아닌지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상우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정수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상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겠죠.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여자와 말이에요. 정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남편이 배신자로 느껴졌습니다. 사흘을 밤잠 설친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우가 출근한 후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여기가 맞나? 정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은 정순에게 낯선 세계였어요. 평생 동네를 벗어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길을 물어물어 상호가 다니는 회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는 정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정수는 위축된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 13층 태양종합상사에 볼 일이 있는데요. 성함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젊은 직원의 세련된 말투에 정수는 더욱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상호 고문의 부인입니다. 아, 강 고문님 부인이시군요. 1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내린 정수는 회사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초음파 사진 생각이 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머, 강 고문님 부인이시죠? 입구에서 나온 젊은 여직원이 정순을 알아봤어요. 아마 회식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지 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아, 김민지 과장님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직원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정순의 시선은 즉시 민지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임신한 배였어요. 넉 달 정도는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음파 사진이 진짜였구나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김민지입니다. 민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정순을 보는 민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우리 가정을 짓밟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찼어요.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초음파 사진 봤어요. 우리 상호 주머니에서 말이에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수는 민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상호와 민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민지는 정순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정수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40살이면 분별도 있을 텐데. 정말 오해이세요. 저와 강 고문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민지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수는 민지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뱃속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설마 무덤덤이 받은 거라고 할 건 아니죠?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상호는 정순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상호 씨, 이제 다 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괜한 소동 피우지 말고 집에 가자. 상호는 오히려 정순을 나무랐어요. 마치 정순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정순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괜한 소동이라고요?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이 괜한 소동이에요?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도와준 게 뭐예요? 남의 아내를 임신시킨 게 도와준 거예요? 정순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상호는 체면을 걱정하며 정순을 말렸어요. 하지만 정순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민지는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정말 오해예요. 강 고문님은 그냥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남의 남편 뺏어놓고 오해라니. 정수는 민지에게도 화를 냈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싫었는지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됐어. 집에 가자. 여기서 창피 당하게 하지 말고. 창피는 당신이 당해야죠.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정수는 상호를 뿌리치려 했지만 상호의 힘이 더 셌어요. 결국 정수는 상호에게 이끌려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민지는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호는 정순에게 화를 냈어요. 미쳤어? 회사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미친 건 당신이죠. 손잡벌 여자랑 바람 피우고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회사 일로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정수는 상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상호의 태도 자체가 수상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상호와 민지의 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호가 아무리 부인해도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정수는 앞으로 상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서 소동을 벌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상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정순과 대화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날도 정순은 경로당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래질까 싶었어요. 정순아,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하지만 경자가 뜬금없는 말을 던졌어요. 정순아, 혹시 내 남편 회사가 태양종합상사 맞지? 응, 왜? 아니,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직원이랑 아는 사이인데 좀 이상한 소문이 있다더라.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회사에서 벌인 일이 소문으로 퍼진 건 아니겠죠? 무슨 소문? 글쎄, 거기 고문으로 계신 분이 젊은 비서랑 그런 사이라는 얘기가. 옥분도 끼어들었어요. 어머, 나도 들었어. 시장에서 만난 김씨 아줌마가 그러는데 사장님이 요즘 비서랑 다닌다더라. 애 아빠도 사장님이라던데? 정수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소문이 벌써 이렇게 퍼졌다니요. 자신의 수치가 온 동네에 알려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얘기야? 글쎄, 소문이니까. 하지만 요즘 그런 일이 워낙 많잖아. 나이 먹어서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야. 경자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먼저 갈게. 정순아, 괜찮아?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정수는 경로당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우가 정말 민지와 만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주 늦을 것 같아.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정수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남편을 뒤쫓아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아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정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8시쯤 되자 상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와 함께였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상우와 민지는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어요. 민지의 배는 며칠 전보다 더 불러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상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배를 쓰다듬으며 뭔가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정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호텔을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막내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진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초음파 사진 발견부터 오늘 호텔에서 본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반응은 정순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엄마,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래도 엄마, 괜한 일로 가정 흔들지 마세요. 혹시 회사 일로 도와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호마저 정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불륜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진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도 회사 일로 바쁘니까 이런 얘기는 그만해요. 아빠랑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세요. 진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수는 허탈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거든요. 그날 밤 상우가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상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미팅 잘 끝났어요? 응, 피곤해. 먼저 자. 상우는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상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남편과 아들 모두 자신을 외면했어요. 정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를 뒤쫓은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같이 절망과 분노 사이를 오갔어요. 상우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정순과 대화를 피했습니다. 마치 정순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상우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상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음 주래요. 걱정 마세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민지였어요. 정수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낳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 후 정수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이 내 태양종합상사 광고문 알지? 거기서 큰일 났다더라. 무슨 일? 젊은 비서가 애를 낳았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더라. 광고문이 아빠래.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소문이 이미 사실로 굳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다더라. 요즘 남자들 참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가 꼬이는 거지. 부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비웃을 거예요. 그날 저녁 상우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딘지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저녁 드세요. 정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상우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돼서. 상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상호회사 직원 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순 씨, 혹시 알고 계세요? 강 고모님이 김 과장님한테 아파트를 사주셨다더라고요. 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신생아용품이랑 육아용품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아파트를 사줬다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민지에게 집까지 마련해 준 거였어요. 혹시 얼마나 하는 아파트인지 아세요? 글쎄요, 강남이니까 억대는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정수는 집에 돌아와 상호의 통장을 뒤져봤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그날 밤 진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해. 엄마, 또 그런 말씀이세요? 가정을 왜 이렇게 흔드시려고 하세요? 흔드는 게 아니야. 아빠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까지 사줬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에이, 설마요.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진호야, 엄마 말 좀 믿어줘. 정말이야. 엄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세요. 진호는 여전히 정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을 만류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어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현실을 생각해보니 막막했어요. 69살 나이에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이혼한 노인 여성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경로당에도 가지 않고 시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상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정순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정수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소주를 마셨어요. 쓰디쓴 술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상호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모두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무언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기용품 쇼핑백이었어요. 아마 민지와 아이를 위한 선물이겠죠. 그것도 내 돈으로 사온 거죠? 정순이 중얼거렸지만 상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저 쇼핑백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이 전부였어요. 무기력한 나날이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서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나온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경로당 친구들을 만날까봐 멀리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힘이 없어서 가까운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정수는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어요.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민지도 정순을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정수는 민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뭔가 지쳐 보였어요. 아이, 나았구나. 정순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딘지 슬퍼 보였어요. 네. 한 달 전에요. 상우는 자주 보러 와? 정순이 물었지만 정작 답을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요. 강 고모님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뭐?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아이라면 당연히 보러 갔을 텐데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순에게 말했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수는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따라갔어요. 마트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유모차를 테이블 옆에 세우고 앉았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는 무표정하게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이 아이, 강 고모님 아기가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이 아이는 강 고모님 아기가 아니에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통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럼 누구 아이야? 진짜 아버지는 강 고모님의 동생분이에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상호의 동생이라니요. 정순의 시동생 말이었어요. 시동생이 아빠라고? 네. 저와 시동생분은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분이 결혼한 사람이라서 민지는 고백을 이어갔어요. 상호의 동생인 상민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부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민지를 만나게 되었고 둘 사이에 감정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럼 상호는 왜 자기 아이인 척했어? 강 고모님이 회사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시동생분이 기혼자라서 스캔들이 날까 봐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상우가 동생을 감싸주려고 자신까지 희생시킨 거였어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망가뜨려 가면서 말이에요. 시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아마 부인에게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우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고생은 뭐야? 동네 사람들한테 받은 수치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계속 사과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비록 상우가 직접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상우는 이런 일에 왜 자기가 나섰어? 동생 일인데. 시동생분이 강 고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강 고모님이 더 윗분이시니까.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호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상호가 아파트도 사주고 그런 거야? 네. 시동생분 대신에요. 시동생분은 부인 몰래 돈을 빼내기 어려우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상호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모두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회피한 거였어요. 민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혼자 키워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민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시동생한테는 연락 안 해봤어? 해봤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마 번호도 바꾼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들의 무책임함에 화가 났습니다. 상우도 시동생도 모두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수는 생각했어요. 비록 상우가 직접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한 건 분명한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무책임한 행동을 덮어주려고 자신까지 희생시킨 것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배신이야.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어. 정수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상호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고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피할 이유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 밤 상우와 시동생을 모두 불러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수는 상우에게 말했어요. 상민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갑자기 왜? 상민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정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오라고 하세요. 정순아, 뭔 일인지 말해봐. 와서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상우는 어쩔 수 없이 시동생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 형수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 형수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와. 전화를 끊은 상우는 정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수는 묵묵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성스럽게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쯤 상민이 도착했어요. 상민은 47살로 상우보다 24살 어렸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정수는 상민을 맞으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상민아. 저녁 먹었어? 네, 형수님. 먹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에요? 상민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상민과 상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요, 둘 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수는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이제 내 앞에서 거짓말 좀 그만해요. 상우와 상민은 깜짝 놀랐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거든요.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만났어요.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그 순간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상민아, 민지 씨랑 사귀는 거 맞지? 그리고 그 아이 내 아이 맞고? 형수님, 그게... 상민은 말을 더듬었어요.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정수는 상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상우 씨, 당신은 왜 동생 일에 나섰어요? 왜 자기 아이인 척했어요? 정순아, 그건 아파트까지 사줬다면서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상우는 변명을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상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나이 마흔에 유부남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형수님, 그것도 모자라서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형한테 떠넘긴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된 거고? 상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정수는 상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상호 씨도 참 대단해요. 동생 감싸주려고 나까지 속였네요. 정순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민이 다시 사과했지만 정수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상민아, 민지 씨 연락 왜 안 받아?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게 부인한테 들킬까봐. 부인 걱정은 하면서 민지 씨 걱정은 안 해? 그리고 아이는? 내 아이잖아. 상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순의 추궁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상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덮어주려고 아파트까지 사줬으면서 정작 민지 씨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죠? 정순아,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희생한 나만 바보였네요. 당신들은 편할 대로 하고 나 혼자 고생하고. 상우가 정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저었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민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상민아, 민지 씨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아이 책임져. 부인한테 들키기 싫으면 이혼하든지. 형수님, 그리고 상호 씨, 당신도 민지 씨한테 사과해요. 괜히 끌어들인 거니까.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온 것도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예요. 정순아, 뭘 하려고? 이혼할 거예요.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아, 이혼은 너무. 왜 안 돼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혼도 모자라요. 형수님, 형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상민이 상호를 감싸려 했지만 정수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부탁했든 상관없어요. 결국 나를 속인 건 상호 씨니까. 그날 밤 상호와 상민은 계속 사과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후였거든요. 상민이 돌아간 후 상호는 정순에게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정순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혼 준비할 거예요. 당신도 마음에 준비하세요.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상호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정수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반반 나누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돈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거든요. 상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정수는 집을 팔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아담한 집이었어요. 평생 살던 큰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정순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정수는 새 집 열쇠를 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69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정수는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상호와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한때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정수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은 없었거든요.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어요. 시니어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 그림이라. 정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미술교실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이에요. 아, 그러시면 시니어반에 들어가시면 돼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예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미술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네, 강정순입니다. 저는 이영자예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영자는 정순에게 그림 도구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정수는 처음 잡아보는 붓이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까요?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정수는 붓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었어요. 정순 씨, 첫 작품치고는 괜찮네요. 선생님이 정순의 그림을 보며 격려해 주었어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처음 느꼈거든요. 미술교실이 끝난 후 영자와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정순 씨는 어디 사세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혼자 살아요. 혼자요? 남편분은? 이혼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저도 3년 전에 남편 잃었어요. 영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술교실, 다른 날에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문화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했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한편 상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순이 떠난 후에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우는 몇 번 정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상미는 결국 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부인은 크게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미는 민지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민지는 상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지는 상민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정수는 문화센터 앞 벚꽃나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정순 씨, 오늘은 야외 스케치 가는 날이에요. 영자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는 그림 도구를 챙겨 영자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정순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배운 지 1년 정도 됐어요. 정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쑥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그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기쁨,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아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행복. 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 정수는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거든요. 배신은 아팠지만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혼자 말했어요. 69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정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미술교실에서 배울 새로운 기법, 영자와 함께 갈 전시회,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들, 모든 게 소중하고 기대되었어요. 정순의 인생 이모작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